여러분들은 제사상 앞에 누군가 앉아있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은 영정사진이 있죠. 하지만 이 사연의 주인공네 집은 좀 달랐습니다. 제사상 앞에는 사진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거든요.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기괴할 정도로 음식을 먹어치우는 살아있는 재물. 그 집안이 대대로 숨겨온 끔찍한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아빠 이야기 시작할게. 제목, 내 친가는 살아있는 사람의 제사를 해왔어. 제목 그대로인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보통 제사를 지낼 땐 죽은 사람의 제사를 지내잖아. 영정사진이나 이름 팻말 써둔 그런 걸 맨 뒤쪽에 놔두고 제사상을 차리는 그런 거. 근데 우리 친가는 좀 달랐어. 과거형인 이유는 우리 집은 지금 친가랑 연을 끊어서 연락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 아빠가 6년 전에 돌아가시고 엄마랑 나만 같이 살고 있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해에 엄마가 친가랑 연을 끊었어. 이사도 가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크리스마스에 뭔가 우중충한 썰을 푸는 것 같지만 다시 새해가 다가오는 겸 설날도 다가오고 있구나 싶어지니까 갑자기 예전에 제사 지내던 게 떠올라서 쓰레에 써보려고 해. 좀 길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까 고민이네. 아무튼 천천히 써볼게. 좀 길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까 고민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지루하지 않고 끔찍하고 소름 돋습니다. 한번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우선 우리 집은 외동딸, 나 하나인 집안이야. 아빠랑 엄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특히 엄마는 친가 사람들이라면 질색팔색을 했는데 아마 제사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뭐부터 설명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일단 제사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설명해 볼게. 평범하게 제사상을 차릴 때 그런 제사상 차리는 건 똑같아. 제사 음식이나 그릇도 그렇고 약간 금색 같은 그런 수저를 쓰고, 그러니까 노쇠 수저를 썼나 봐요. 근데 다른 제사랑 다른 점이라고 하면 우리 친가는 제사상, 그 영정사진 놓아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사상 앞에 할아버지가 늘 앉아 있었어. 나는 친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들으면서 컸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친할아버지는 아니었어. 아무튼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그 앞에 제사상을 차려두고 돌아가신 조상님이나 다른 가족이 아니라 나이 지긋한 그 할아버지한테 절을 하고 그랬어. 에? 초반부터 좀 이상하죠? 정말 살아계신 할아버지한테 제사상을 차려주고 절을 하고 있다는 그런 대목입니다. 찝찝한 건 원래 살아있는 사람한텐 절을 1번 하고 죽은 사람한텐 절을 2번 하는데 그 할아버지랑 하는 제사는 늘 절을 2번 했어. 제사를 지낼 땐 가족들 전부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어린애들이 작게 떠드는 것도 조용히 하라고 다그치고. 아무튼 제사 지내는 당시에는 절대로 조용히 해야 되는 게 규칙이었어. 그리고 우리 친가가 꽤 사람이 많았거든. 아빠가 7남매셔서 고모랑 고모부에 작은아빠, 큰아빠, 그리고 친척 언니, 오빠들도 있고. 되게 사람이 많았는데 우선 남자들이 주로 절을 2번 하고 술잔에 술 따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3번 돌리는 그걸 했어. 진짜 죽은 사람한테 제사 지낼 때 그 절차를 그대로 했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헐, 가족도 아니고 모르는 할아버지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작성자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아니야, 모르는 할아버지는 아니었어. 내 친할아버지의 막내 동생 할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부를까? 우리 아빠도 그렇고 친가 사람들도 늘 내 친할아버지라고 해서 난 이걸 17살 때 처음 알았어. 친할아버지의 막내 동생이면 작은 할아버지라고 하지 않나요? 아무튼 계속해서. 아무튼 솔직히 남의 집 제사에 대해서 알 일도 없고 원래 그런 건 줄 알았어. 진짜 제사란 게 그냥 죽은 사람 그리고 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하는 건 줄 알았단 말이야. 우리는 제사 지내는 내내 조용히 하고 술 따르고 잔 돌리고 절하고 그러면 제사상 앞에 앉은 할아버지는 제사 음식을 진짜 다 먹었어. 제사 음식 진짜 개 많잖아. 근데 그걸 그 할아버지는 기어코 다 먹었어. 배랑 사과랑 곶감 그리고 그 뭐라고 하지? 제사상에 올라가는 옛날 과자. 아무튼 그걸 진짜 다 드셨어.
제사상에 올라간 옛날 과자는 뭐 약과가 있을 수 있고 옥춘 이런 게 있겠죠? 계속해서 난 진심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을 두 번 다신 못 볼 것 같아. 그것도 쉬면서 드시는 것도 아니야. 평범하게 사람이 한 끼 식사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드셨어. 물론 먹는 속도가 살짝 느리긴 한데 끊임없이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지렸어. 그 할아버지가 식사하시는 데에는 주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우린 2시간 내내 제사를 하진 않았어. 정확히 말하자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아빠나 아빠의 남자 형제들이 절차를 다 치르고 나면 다 같이 그 할아버지가 한 10분 정도 드시는 걸 지켜보다가 이제 슬슬 여자랑 어린애들은 안에 들어가라고 큰아빠가 말을 했지. 그럼 엄마랑 고모랑 어린애들이랑 암튼 여자 어린애들은 이제 그걸로 제사가 끝인 거야. 우리 친가가 제사 지내는 곳은 큰아빠가 사는 집이었는데 큰아빠가 사는 집은 강원도 산골이었어. 이게 얼마나 산골이냐면 그 근처에 있는 큰아빠네 산에 올라가잖아? 인터넷이 안 터져. 주소는 여기까지만 말할게. 큰아빠네 집은 진짜 졸라 컸어. 약간 10년 전 펜션하는 곳들 같았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것 같은 나무 오두막이라고 해야 되나? 오두막 치곤 개 컸지. 2층 집이고 그래서. 아무튼 거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는 1층에서 지냈고 여자들 이제 올라가라 하면 여자와 어린애들은 2층으로 올라가서 제사가 끝날 때까지 내려오면 안 됐지. 난 어릴 때부터 제사하러 끌려왔으니까 주로 내 또래 사촌 애들이랑 놀았어. 2층에서 같이 닌텐도 DS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 엄마랑 큰엄마랑 고모들은 주로 335 따로따로 앉아서 마늘을 까거나 음식 재료 손질하거나 암튼 뭔가 다른 일들을 각자 했어. 제사를 할 때 걸리는 시간은 사실 그때그때마다 달랐는데 아주 길었던 게 4시간쯤, 짧으면 2시간쯤 걸려서 큰아빠가 2층에 올라와서 이제 내려오라고 하면 그게 전부 끝이었지.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1층으로 다시 내려갈 쯤엔 제사가 다 끝나서 제사상에 있던 음식들은 정말 음식물 찌꺼기만 남아있었어. 사과씨가 있는 찌꺼기라던가 밥풀 묻어있는 그릇이라던가. 그 할아버지는 제사가 끝나고 다른 방인가 밖에 나간 건지 그 자리에는 없었고 그 이후엔 냉장고에 넣어둔 제사 음식들 엄마랑 고모들이 더 내오고 식구들끼리 다 같이 둘러앉아서 식사를 했어. 진짜 식구가 엄청 많으니까 식탁을 몇 개 더 꺼내서 4테이블, 5테이블 이렇게 도란도란 모여서 먹었지. 근데 진짜로 우리 친가가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거 말고는 정말 평범하거든. 설날에 윷놀이도 하고 드라이브를 가거나 여행도 다니고 가족 모임도 가끔 갖고 진짜 완전 평범 그 자체. 딱 그 제사만 빼놓고. 우선 그 할아버지가 막 제사 때만 보이고 평소엔 아예 안 보였느냐? 그것도 아니긴 해. 진짜로 그 할아버지는 살아있는 사람이었어. 귀신은 아니었네.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었나 보네. 가끔 큰아빠나 작은아빠, 우리 아빠가 그 할아버지랑 짧은 대화를 몇 번 했어. 근데 평상시엔 절대로 대화를 안 하고 진짜 필요한 대화만 한다는 그런 느낌이긴 했어. 그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집안에 있을 땐 주로 바깥에 있는 평상에 앉아 있거나 집안에 사람이 없는 방에 앉아서 누워 계셨어. 큰 집이 크긴 한데 못 들어가게 하는 방들이 몇 개 있어서 그 중 하나였던 걸로 기억해. 마치 사람을 봉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나 봐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방에 고립시켰나 보다. 그 할아버지도 우리들한테 말을 건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우리 가족들도 그 할아버지한테 말을 안 걸었고 엄마랑 고모들이 할아버지한테 말 걸지 말라고 그랬었어. 할아버지 피곤하니까 할아버지 마주쳐도 그냥 조용히 들어오라고 하고 그랬지. 난 애초에 할아버지가 조금 무서웠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 그렇게 꽤 오래 그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왔는데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나 몇 살 때였지? 아마 중학생 때쯤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왔어. 장례식은 평범했어. 그냥 진짜 평범한 장례식장에서 다들 검은 정장, 한복 입고 치렀지. 근데 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장례식에 오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때 무렵에 엄마랑 아빠가 싸운 게 기억이 나는데 엄마가
당신 친아버님도 아니면서 그 장례식에 3일 내내 있어야 되냐고 엄청나게 화를 냈었어. 근데 아빠가 그걸 지금 말이냐고 하냐면서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나는 학교 다니다가 3일 내내 장례식장에 있긴 좀 그랬고 처음 하루만 장례식장에 있었어. 남은 2일은 나 혼자 집에서 알아서 먹을 거 차려 먹고 엄마 아빠만 장례식장에 계셨지. 근데 문제는 이 다음 명절이었어. 할아버지가 여름쯤에 돌아가셔서 그 다음이 추석이었어. 보통 추석에도 제사 지내잖아. 뭐 제사 혹은 차례를 지내죠. 추석에 다시 큰 집에 갔는데 평소처럼 제사 음식을 진짜 많이 차렸어. 난 이제 진짜로 영정사진이나 이름표 같은 거 놓고 제사를 하는 줄 알았거든. 사실 이때쯤엔 우리 집 제사는 뭔가 좀 독특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긴 했었어. 중학생이기도 했고 다른 애들은 돌아가신 분들 제사 지내니까 우리 집은 좀 다르구나 이랬던 거지. 근데 그날따라 큰아버지가 안 보였는데 제사 음식을 다 차리고 제사를 시작할 때쯤에 그 애들이나 사람들 가면 안 되는 방 있잖아. 그 방에서 큰아버지가 나오시더니 제사상 앞에 앉는 거야. 그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처럼. 난 살짝 놀라서 정말 뻥 안 치고 이런 표정이 됐어. 큰아빠가 왜 저기 앉아있지? 이런 생각을 했지. 그 할아버지 제사를 지낼 땐 늘 큰아빠가 먼저 주도하고 가장 먼저 절하고 그랬는데 이젠 큰아빠가 그 할아버지가 앉은 자리에 앉아있는 거야. 그리고 제사를 주도하고 가장 먼저 절하는 건 우리 아빠가 하게 됐어. 이게 순번이 있나 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자리를 큰아버지가 가고 큰아버지가 했던 일을 사연의 주인공 아버지가 하게 된 거고. 이어서 우리 아빠가 7남매 중 차남이었거든.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아. 우리는 큰아빠한테 그 할아버지한테 제사했던 것처럼 똑같이 제사를 지냈어. 나는 진짜 왜 거기에 큰아빠가 앉는지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었지만 제사할 땐 조용히 해야 됐으니까 뭔가 말을 못하고 있었지. 우리 아빠가 절하고 나서 이제 작은아빠가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건 큰아빠의 아들인 내 사촌 오빠가 절을 해야 되는 차례였어. 근데 사촌 오빠의 차례가 돼서 절을 하려고 서 있는데 절은 안 하고 계속 그냥 서 있기만 한 거야. 사촌 오빠 표정이 진짜 엄청 화나고 울 것 같은 뭔가 좀 안 좋은 표정이었어. 우리 아빠가 뭐 하냐고 어서 절하라고 하는데 사촌 오빠가 진짜 욕을 크게 하면서 아씨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냈어. 우리 아빠 아직 안 죽었다고. 우리 아빠 멀쩡한 빨리 이거 왜 해야 되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제사상 발로 차고 아빠가 사촌 오빠 이름 부르면서 말리고 작은아빠도 말렸어. 큰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지. 솔직히 난 그때 진짜 뭔 상황인지 모르겠고 너무너무 무서웠어. 사촌 오빠 키가 커서 180대인데 그런 사촌 오빠가 불같이 화를 내니까 정말 너무 무서운 거야. 가족들도 엄청 열받은 눈으로 노려보고 그러니까 더 무서워서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었어. 사촌 오빠가 자꾸 욕하고 화내고 다 엎어버리려고 하니까 우리 아빠가 사촌 오빠의 얼굴을 빡 쳤어. 나 진짜 남자 어른들이 주먹 싸움을 하는 건 그때 처음 봤거든? 너무 무서웠어. 작은아빠가 빨리 애들을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가라고 해서 얼떨결에 그때 중간에 제사가 잠시 끊겼지. 2층에 올라가고 나서 되게 어린 초등학생이랑 유치원생인 애들이 있었는데 애들이 무서워서 우니까 고모랑 큰엄마, 우리 엄마가 달래주고 그랬지. 나는 이게 대체 뭐지? 이러면서 당황하고. 하지만 일단 침착하게 있었고 1층에서는 계속 소리치는 소리랑 막 뭐 던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랬는데 몇 분쯤 지나고 나서 좀 진정이 됐어. 진정이 되고 나서 조금 지나니까 아빠가 2층에 올라와서 고모랑 큰엄마랑 뭔가 얘기를 했어. 아무래도 제사는 그냥 남자들끼리만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큰엄마가 알겠다고 잘 정리하라고 하고 애들한테 오늘은 제사 끝났으니까 마저 놀아도 된다고 게임기도 꺼내주고 그랬지. 게임기를 꺼내줬다고 해서 분위기가 바로 좋아진 건 아니고 애들도 좀 눈치를 보긴 했는데 결국 애들은 애들이잖아?
나랑 몇몇 사촌 언니 오빠들 제외하고 애들은 신나서 막 놀고 게임기 하고 나랑 사촌 언니 오빠들한테 같이 놀자고 하고 그랬었어. 몇 시간이 흘렀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시간이 좀 흘렀고 제사가 끝나서 아빠가 다시 내려오라고 했고 우린 아래로 내려갔어.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때 그 할아버지처럼 우선 큰아빠는 그 자리에 없었고 코피가 났는지 휴지로 코를 막고 좀 머리 헝클어진 사촌 오빠가 무릎을 꿇고 한쪽에 앉아 있었어. 애들이 형 코피 났어? 하면서 막 걱정하고 그랬는데 오빠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냥 밥 먹으러 가라고 그랬었어. 난 눈치가 보이긴 했지만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서 그날도 다 같이 평범하게 밥을 먹었고 평범한 명절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 돌아갈 때 우리 아빠가 큰엄마한테 사촌 오빠가 상심이 되게 큰 거 같으니까 잘 추스리게 해달라고 하면서 큰엄마를 위로하고 돌아갔어. 아빠는 운전석, 엄마는 조수석에 앉고 나는 뒷좌석에 앉아서 돌아가는데 몇 분 지나서 내가 궁금증을 못 참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어. 오늘 왜 큰아빠가 제사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앉아 있었냐고 그렇게 물어봤는데 엄마가 한숨 쉬면서 그러게 말이다. 니네 아빠한테 물어봐 하면서 짜증을 냈어. 아빠는 지금 짜증내는 거냐고 이건 우리 집안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면서 엄청 화를 냈지. 졸지에 돌아가는 길 내내 차 속에서 엄마랑 아빠는 냉전을 하게 됐고 나는 눈치가 보이니까 결국 제사 관련된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됐어. 여기서 또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헐, 뭐야? 그럼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제사였던 거야? 글쓴이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 나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나 태어나기 전부터 한 것 같아. 계속 이어서 큰아버지한테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바뀐 이후로 매번 명절마다 우린 할아버지한테 했던 것처럼 큰아버지한테 제사상을 차려드리게 됐어. 이상한 점은 큰아버지를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였어. 큰아버지는 성격이 꽤 호탕하시고 밝은 분이라 조카들도 큰아버지를 좋아하는 애들이 꽤 있었고 우리 아빠랑 작은아빠는 큰아빠랑 대화를 많이 했었어. 세 분은 가족이기도 하니까 뭔가 잘 맞았지. 근데 큰아빠가 제사상을 받게 된 이후로 큰아빠는 그 누구와도 대화를 하지 않았어. 큰아빠는 늘 그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밖에 혼자 나가 계시거나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방에 혼자 앉아 계시거나 했던 것 같아. 조카들이 가끔 큰아빠랑 논다고 하면 고모나 작은아빠가 혼을 내거나 다른 가족들이 자기가 놀아주겠다고 하면서 주제를 돌렸어. 뭐라고 하지? 솔직하게 말하자면 큰아빠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어. 실제로 큰아빠네 집 자체는 큰아빠 이름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큰엄마 명의로 바꿨다고 하더라고. 굳이 큰아빠가 멀쩡하게 살아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뭐 난 어렸으니까 그때 어른들의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암튼 큰아빠의 재산 자체를 전부 큰엄마한테 돌린 걸로 알고 있어. 다니던 일도 다 관둔 걸로 알고 있고 참고로 내가 명의 바꾸는 걸 알게 된 건 엄마랑 아빠랑 그걸로 싸워서 그래. 우리 아빠가 명의 바꾸는 걸 큰엄마가 잘 모른다고 그거 도와주느라 그 지역에 자주 내려갔었거든. 근데 엄마가 자꾸 귀찮게 뭐 그렇게 하냐고 큰아빠 명의로 해두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해서 아빠가 또 그걸로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두 분이 자주 싸웠었어. 명절날에 찾아갈수록 큰아빠는 어딘가 야위는 느낌이 들었고 되게 어두운 것 같았어. 제사상 앞에 앉아 계시는 걸 보는 게 전부이긴 했지만 큰아빠의 아들인 사촌 오빠는 첫 제사 땐 그렇게 엄청 난리를 부렸는데 나중 가선 뭔가 더 반발하지도 않고 착실하게 제사를 올렸어. 어린 나는 사촌 오빠가 그냥 그때 잠깐 반발심이 들었나 보다 싶었어. 가스라이팅을 당한 걸까요? 계속해서 시간이 차츰차츰 지나니까 어린 조카들도 큰아빠를 찾지 않게 되었고 나도 큰아빠한테 제사를 지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지내게 될 무렵이었어. 맞네.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걸 당했네 애들이. 몇 년도였는진 기억이 안 나. 내가 아마 고등학생 때일 거야. 아빠한테 큰엄마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큰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했었나 봐. 내가 근처에 있는데 큰엄마가 울면서 하소연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데도 아빠는
침착하게 아무 말도 안 하다가 형수님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형 죽은 지가 언젠데 그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와, 아직 큰아빠가 죽지 않았는데 죽은 지가 언젠데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니까 완전 정말 죽은 사람 취급을 했네, 이 가족들 전체가. 아빠는 말을 더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내가 아빠한테 아빠? 라고 말했지만 아빠는 아빠 지금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라고 하며 대화를 피하고 방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얼마 안 지나서 엄마한테도 큰엄마한테서 연락이 왔어. 엄마는 놀래서 어머 어떡해요 하면서 큰엄마를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줬어. 뭐 그 이후론 대충 짐작할 수도 있겠지만 전화를 끊고 엄마랑 아빠가 또 대판 싸웠어. 엄마는 멀쩡한 사람을 아빠가 자꾸 없는 사람 취급한다며, 니네 집안 제정신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큰 소리 높이고, 아빠는 주로 입 꾹 닫고 듣고 있다가 네가 뭘 아냐고, 뭘 알고 까부냐고 엄마한테 윽박 지르고 그랬어. 야, 제정신 아니다 진짜. 난 솔직히 큰아빠가 사고 나신 건 안타깝다 정도인데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 건 너무너무나 스트레스였어. 노래 들으면서 외면하려고 해서 그 이상 뭐라고 싸웠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 당신 형이 걱정되지도 않냐고 자꾸 엄마가 그래서 우리 엄마랑 아빠, 나 이렇게 세 식구는 같이 큰아빠가 계시는 병원으로 향했어. 병원에 가서 뵌 큰아빠는 상태가 많이 심각했어. 갈비뼈랑 다리뼈가 부러진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이외에도 좀 많이 다치셨는데 내가 추가로 들은 설명이 없어서 잘은 기억이 안 나. 아빠는 크게 상심한 것 같았고 큰엄마도 충격이 엄청난 것 같았어. 그때 어른들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던 건 기억해. 사촌 오빠도 병실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막 울고 있었거든. 엄마가 사촌 오빠 손을 잡으면서 위로해줬어. 많이 힘들지 않냐고, 집안 문화 때문에 네가 무슨 고생이냐면서 위로해주고, 나도 옆에서 사촌 오빠의 눈치를 보고 있었지. 엄마는 사촌 오빠한테 네가 그만두고 싶으면 이런 일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큰엄마랑 다른 가족들이 주변에 없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엄마가 이런 말을 하면 아빠가 엄청 화를 내고 싫어했거든. 사촌 오빠는 좀 우울해하다가 엄마 말을 들으면서 우리 집안이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 참고로 그날 큰아빠 문병을 온 건 우리 가족밖에 없어. 작은아빠도 고모들도 아무도 안 왔거든. 아무래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때문에 안 온 거 아닐까 싶어져. 우리 집은 그날 큰아빠 집에서 하루 자고 갔고 또 한동안 아무 일 없나 싶었어. 근데 우리 가족이 병문안 간 걸 알았는지 고모가 우리 집에 찾아온 거야. 아빠랑 엄청 싸웠어. 난 학교에 다녀와서 몰랐는데 집에 와보니까 고모가 있었고 집 분위기가 정말 쌀벌했지. 그날 저녁에 엄마랑만 장 보러 나갔는데 그때 엄마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고모가 찾아왔는데 큰아빠 병문안 간 것 때문에 엄청 화를 냈다고. 진짜 미친 집안이네. 가족 병문안 갔다고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나는 놀라서 왜 그런 거냐고, 요즘 아빠가 큰아빠한테 대하는 거나 다른 가족들이 이상하다고, 분위기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했었지. 엄마는 그때 처음으로 나한테 그 제사에 관련된 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선 요약해서 말해줄게. 첫 번째, 친가는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그 사람한테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었대. 두 번째, 일전에 나의 진짜 친할아버지한테 그런 제사를 했었대. 세 번째,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작은할아버지가 그 제사를 이어서 했다고 해. 아까 이야기 초반에 나왔던 그 할아버지가 작은할아버지였죠. 네 번째, 산 사람의 재산, 그러니까 제사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의 재산은 전부 그 가족들에게 양도하고 그 누구도 대화를 걸지 않았어. 진짜 죽은 사람처럼 취급을 했던 거지. 다섯 번째, 여성은 제외하고 남성들한테만 그 제사를 진행했대. 여섯 번째, 산 사람에게 굳이 제사를 지내게 된 이유는 대대로 내려오는 문화고 풍습이라고 설명만 들었을 뿐 엄마한테도 정확하게 이유를 알려준 적이 없대. 고모들이랑 큰아빠, 작은아빠만 알고 있는 거지. 완전 직계 가족들만 아는 그런 비밀 같아 보여요.
난 진심 이해가 안 됐어. 왜 굳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며 엄마한테도 말을 안 할 정도면 나한테도 말을 안 해주는 건지 걱정이 됐어. 그래도 난 아빠 딸이니까 말해주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 근데 아빠한테 물어보기엔 그날 분위기가 너무 찜찜하기도 했고, 그래서 적당히 타이밍을 봐서 아빠한테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 그날 고모가 결국 저녁을 먹고 돌아가시고 또 평화로운 나날이 지나갔어. 나도 제사 일을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있었고, 근데 또 명절이 다가오면서 다시 슬슬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어. 아빠한테 언제쯤 물어볼까 고민하면서 명절을 기다리고 있다가 명절 당일이 가까워졌지. 이거 나도 너무 궁금하다. 빨리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사연의 주인공이 아버지한테 대체 이게 왜 이런 제사를 지내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계속 듣고 계시면 후반부에 나옵니다. 글쓴이가 여기까지 쓰고 잠시 끊었다가 다시 글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저도 어제 하루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오는 게 늦었어. 중요한 소식을 말해주자면 너희들 말대로 내가 고모한테 연락을 했다는 점이야. 이 글쓴이가 썼던 글에 답글을 단 사람들한테 너희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어서 저주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하려는 게 아니라 안부 확인차 연락드린 거였어. 고모한테. 난 친가 중에 둘째 고모랑 엄청 사이가 좋았어서 둘째 고모한테는 가끔 연락을 하곤 해. 내 번호로 하는 건 아니고 친구 폰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둘째 고모는 나한테 먼저 연락 못해. 초반부에 나왔었죠. 지금은 친가랑 연을 아예 끊고 살고 있다. 그래서 친가 쪽에서 먼저 접근을 못하게 자기 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고 친구 폰을 빌려서 전화를 건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하게 싫었나 보다. 친가랑 완전히 연을 끊어버린 거 보니까.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새해가 되기도 했고 여기에 제사 이야기도 쓰기도 했으니까 연락해봤어. 본론부터 말하자면 어제 고모한테 연락했는데 친가 쪽은 요즘 문제가 많은 것 같아. 제사는 여전히 지내고 있고 암튼 작은아빠가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어. 그런데 잘 모르겠어.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면서 제사를 지내던 집안이었으니까 어쩌면 큰아빠가 돌아가셔서 작은아빠한테 제사를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제 와서 알고 싶지도 않고 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쩐지 기분이 찜찜해져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 아무튼 위에서 얘기하다가 끊어진 대로 명절이 왔어. 나는 평상시에도 아빠한테 엄청 허물없이 대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예의 차리면서 잘하는 게 기본이었어서 막 스스럼 없이 물어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명절 당일까지 뭘 물어보진 못했지. 우리 집은 당연히 큰 집으로 다시 제사를 지내러 갔어. 그날따라 큰아빠의 상태가 뭔가 안 좋았던 것 같아. 사고 난 이후로 몸 회복이 좀 덜 된 건지 깁스를 했다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뭔가 딱 봐도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 제사상 앞에 앉아있는데 표정을 찡그리고 있었거든. 안 그래도 이상한 풍습인데 큰아빠가 그런 찡그린 표정까지 하고 있으니까 더 걱정됐어. 하지만 결국 평소처럼 제사가 진행됐고 말했지만 제사를 받는 사람은 몇 시간에 걸쳐서든 제사 음식을 다 먹어. 그 많은 제사 음식들을 전부 다. 큰아빠는 음식을 먹는 것 같더니 작은아빠의 아들이 절하고 있을 때 갑자기 토를 하기 시작했어. 토를 하는 것도 그냥 토만 하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면서 토를 했어. 으악! 으악! 하면서 성인 남성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막 나오고 기침도 하고 제사상은 엉망이 되고 어린애들은 울면서 소리를 질렀지. 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 큰아빠가 아주 비명을 지르면서 토를 했으니까. 사실 그냥 토하는 것도 하는데 비명까지 지르면서 제사상 업고 막 토하고 비명 지르고 그러는데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 나도 결국 눈을 감고 고개 돌리고 엄마한테 매달렸지. 그런데 무서운 건 그 광경에서도 아무도 큰아빠한테 아는 척을 하지 않았어. 고모들도 작은아빠도 우리 아빠도 큰아빠를 말리거나 등을 토닥인다거나 그러지 않았어. 말 그대로 투명 인간 취급을 했던 거지. 결국 몇몇 고모랑 작은엄마, 우리 엄마가 어린애들이랑 날 데리고 올라가려는데 큰아빠가 갑자기 제사상 위를 기어서 나오더니 자기 딸 다리를 빡 붙잡는 거야. 그때 걔가 나보다 더 어려서 아마 같은 고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었을 텐데 아무튼 큰아빠가 자기 딸 다리를 붙잡으면서 좀비 같은 소리를 냈어.
우는 것 같았어. 큰아빠네 딸은 소리 지르고 나도 너무 무서워서 쫄았고 다른 애들은 소리 지르면서 2층으로 뛰어 올라가고 결국 보다 못한 우리 아빠가 큰아빠를 잡아 떼면서 가만히 계시라고 소리를 질렀어. 어른들도 뭔가 겁에 질린 게 눈에 보였고 나도 더 이상은 못 보겠어서 2층으로 올라갔어. 아래층에서 자꾸 큰아빠가 울거나 소리 지르는 게 들렸는데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이어폰으로 귀를 막고 노래를 들었어. 그 상황은 지금 다시 떠올려도 너무 끔찍해. 아무도 큰아빠를 신경 쓰지 않으려던 어른들이나 절규하는 것 같은 큰아빠의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아직도 글을 적으면서 섬찟해.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결국 제사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고 우리가 다시 1층에 내려갔을 땐 제사상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음식이랑 그릇 같은 건 없었어. 토한 냄새가 좀 나긴 했지만 큰엄마가 좀 운 것 같은 표정으로 페브리즈를 막 뿌려서 냄새를 좀 잡긴 했어. 큰아빠도 어디 갔는지 안 보였고 작은아빠가 기운 없이 서 있었어. 그날 제사는 어떻게든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저녁에 돌아가려고 우리 가족이 밖에 나오는데 작은아빠가 따라 나와서 우리 아빠를 붙잡았어. 우리 아빠는 작은아빠를 바라보다가 나랑 엄마더러 차에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 나랑 엄마는 차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한숨을 쉬면서 힘들어했어. 나는 작은아빠랑 우리 아빠랑 무슨 대화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차문을 살짝 열었는데 거리가 좀 있어서 그런지 이야기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엄마가 차 문을 닫으라 그래서 결국 닫았어. 결국 그날 아무 일도 없이 집에 돌아가나 싶었는데 차 안에서 엄마랑 아빠가 대화하는 걸 열심히 엿들었어. 당분간 큰 집에 올라오지 말라고 작은아빠가 말했대. 명절이나 제삿날엔 어떡하냐고 하니까 그때도 올라오지 말라고 했대. 엄마는 한숨 쉬면서 좀 맘 놓고 살겠구만 했지만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간 이후로 우린 정말로 그 큰 집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 한 반년 정도 멀쩡하게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빠의 건강 상태가 점점 악화됐어. 아빠는 점점 말라갔고 겉으로 볼 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잠을 설치거나 입맛이 없다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씩 이상해졌어. 어느 날은 아빠가 갑자기 영양실조로 픽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 아빠가 영양실조로 입원하고 요즘 아빠 상태가 안 좋아 보였으니까 엄마가 건강검진을 아주 풀로 잡아서 아빠의 몸 상태를 체크했어. 엄마는 나한테 별일 없을 거고 아빠도 곧 태어날 거야 라고 해서 나는 그냥 아빠가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이틀에 한 번 꼴로 찾아갔어. 근데 검사 결과 아빠는 간암 말기였어. 이상하게도 아빠는 술을 즐기는 편도 아니고 담배도 아예 안 태우는 분인데 간암 말기인 걸 그제서야 알게 된 거야. 그냥 그 이유는 짧게 요약할게. 아빠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계속 입원해 계셨고 몇 개월 정도 지나고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어. 돌아가신 이후 친가 가족들도 외가 가족들도 다 왔지만 큰아빠는 오지 않았어.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랑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아빠는 엄마랑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미안하다고 했어. 자기가 죽으면 큰 집과는 연락하고 지내지 말라고 하더라고. 나는 아빠한테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사실 그때 제사고 뭐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빠가 죽는다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슬프고 괴로웠어. 아빠가 간암 말기라 더는 같이 있을 수 없을 테니까 그게 너무 슬퍼서 제사고 큰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울기만 했어. 여차저차 정신없이 장례식이 끝났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엄마가 이사 갈 거라고 말했어. 앞으로는 큰 집이랑 연락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 나는 아빠가 한 말도 잊고 엄마도 원래 큰 집을 싫어했으니까 그러자고 했어. 아빠가 돌아가신 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슬프긴 했지만 대학도 다니고 평범하게 살았어. 말했지만 전화번호도 다 바꾸고 완전 연락을 끊었기 때문에 친가 쪽엔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했지. 근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2년쯤 지나고 나서 내가 우연히 고모 연락처를 찾게 됐어. 전에 쓰던 핸드폰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오랜만에 켜봤는데 내가 고모랑 나눈 문자를 보게 됐던 거야.
나는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큰 집이랑 연락하지 말라고 했던 게 좀 걸렸고, 나도 괜히 큰 집의 그 이상한 풍습에 다시는 엮이고 싶지 않았어. 너무 무서웠지만 그래도 연락을 조금 해보고 싶었던 나는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폰을 빌렸어. 그리고 고모한테 전화를 했지. 그냥 별 대화는 하지 않았고 평범하게 잘 지냈는지, 건강한지, 이런 안부 인사랑 애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혹시 괜찮으면 우리 큰 집의 그 이상한 제사 얘기를 들을 수 있냐고 물어봤지. 고모는 잠깐 말이 없더니 알겠다고 했어. 나도 이제 성인이니까 들어도 될 것 같다고 했지. 이제 내가 설명들은 우리 큰 집 제사 이야기를 해줄게. 첫 번째, 큰 집은 대대로 모든 자식들이 건강이 약하고 단명하고 아무튼 뭔가 기가 너무 안 좋았대. 뭔 소린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아빠가 멀쩡하다가 갑자기 가난 말기로 돌아가신 거랑 비슷한 느낌이래. 두 번째,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시작된 게 산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라고 했어. 아, 이제야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죽은 사람처럼 대우하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사람의 멀쩡한 기를 더 억누르고, 그래서 기가 약해진 그 제사를 받는 사람이 모든 병과 애군을 받는 액땜을 해주는 존재가 된대. 해품달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액바지 무녀 같아. 네 번째, 제사를 받는 사람이 집안에 있는 모든 애군을 움켜쥐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제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아는 척을 해선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그 애군이 튀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분명 큰아빠가 사고 났을 때와 제사 중 발작했을 때 건드렸고 아는 척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고모한테 다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고 대답을 들었어. 왜 남자들한테 그런 제사를 맡기는지. 답변이야. 아무래도 이 이상한 제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남아 선호 사상이 심했던 터라 다른 남자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었대. 그러니까 이 집안의 남자들이 허약했으니까 남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액바지를 만드는 이 제사를 시작해 왔다는 거겠죠. 원래는 그 액땜 바지라고 해야 되나? 제사를 받는 사람도 여자로 했었대. 근데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거야, 여성으로 하면. 그래서 이 제사를 처음 권한 무당이 남자아이가 해야 된다고 말을 했대. 그럼 지금 큰아빠의 상태는 어떤지 알려달라고 했어. 답변은 죽은 사람의 안부를 묻지 말아달라고 했어. 그러니 요약해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돼. 우리 큰 집은 대대로 아이들이 단명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기타 등등 애군이 강했대. 이 일을 막기 위해선 산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며 기를 눌러서 애군을 모두 받아내게끔, 그 한 사람이 감당하게끔 그렇게 만든 거야. 처음엔 남자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여자아이를 제사를 받는 그 액땜 바지로 만들었지만 효과가 좋지 않았고 어느 무당의 개입으로 남자아이가 진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지. 어떻게든 수차례 이어진 제사가 결국 최근 세대까지 내려왔던 거야. 내가 제사에 참여했을 적엔 나의 친할아버지에서 작은 할아버지, 그리고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아빠 순으로 이어졌던 거지. 솔직히 말해서 난 이 일들을 믿을 수가 없었고 고모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진짜 죄송한데 현실성도 없고 그냥 미친 짓을 하는 것 같다고 했지. 고모도 내 마음을 다 이해한다면서 잘 생각해보라고 하셨지. 뭘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지? 다시 돌아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건가? 와, 소름 돋는다. 끝까지. 우리 아빠는 술도 즐기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아. 하지만 큰아빠는 술도 즐겁게 마셔서 꽤 자주 마셨고 담배도 많이 폈어. 근데 왜 우리 아빠가 가난 말기였을까? 두 사람 중에 가난 말기였다면 큰아빠 쪽이 더 확률이 높았을 텐데 하면서 고모는 나를 설득했어. 나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지. 가스라이팅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아빠 얘기가 나오니까 우울하기도 했고 고모가 이렇게 심각하게 설명하는 게 너무 무서워져서 나는 오늘은 이만 끊어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 그 이후로 며칠 동안은 슬럼프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 누군가한테 말하진 않았고 정말이야. 그 이후로 나는 이 이상한 제사 이야기를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어.
제사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어쩐지 말문이 탁 막히는 느낌이었거든. 사실 텍스트로 적는 거랑 입으로 직접 말하는 거랑은 엄청 다르잖아. 지금은 텍스트로 적으니까 그나마 편하게 적을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적어두는 거야. 그 이후로 고모에게도 더 이상 제사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 그냥 안부만 묻고 있어. 나는 큰 집과는 아예 손절해서 평범하게 엄마랑 살고 있지. 이게 이 이야기의 끝이야. 여기서 질문 댓글이 달렸습니다. 큰아버지는 돌아가신 거야? 그때 제사 지내는 도중 갑자기 토를 하시고 고통스러웠다고 했잖아. 그때부터 큰아버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건가? 큰아버지는 장손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정해놓은 제사라 할지라도 나름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심경 변화였을까? 힘든 내색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자식 다리를 붙잡으면서 울부짖으셨을까? 너무 마음이 안 좋고 안타깝다. 글쓴이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우리 큰집 사람들은 이미 큰아빠한테 제사를 지낼 때부터 죽은 사람 취급을 했기 때문에 큰아빠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도 고모는 죽은 사람 얘기는 그만하랬지 하고 화를 낼 뿐이야. 아마 사고도 났는데 무리해서 제사를 지냈으면 건강이 거기서 더 좋아졌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 이런 풍습이 우리 큰집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소름이야. 또 다른 질문이 달렸습니다. 큰아빠가 다쳤을 때 사촌 오빠도 곁에 있었다고 했잖아. 접촉을 했을 것 같은데 큰엄마나 사촌 오빠한테는 무슨 이상 없었어? 그 나쁜 기운은 남자들한테만 튀는 거야? 글쓴이가 답글을 남겼습니다. 큰엄마랑 사촌 오빠랑 엄청 교류한 편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 명절 때 사촌 오빠가 여기저기 다쳐 있긴 했어. 밭일을 하느라 다쳤다고 했는데 여기저기 멍들고 반창고 붙이고 그랬더라. 큰엄마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서 잘 모르겠어. 그 나쁜 기운이 남자들한테만 튀는 것도 잘 모르겠어. 근데 고모들도 철저하게 무시하는 걸 보면 아마 여자들한테도 튀지 않을까 싶어. 자, 여기까지가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굉장히 끔찍하지 않나요? 귀신이 막 나와서 하는 장면은 없었지만 너무나 기괴한, 듣도 보도 못한 이 풍습이 우리가 친숙한 제사와 이어지니까 전 더 소름 돋고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대체 이 풍습은 뭐였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을 제사에 세우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풍습과 조금 닮아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재웅이라는 거예요. 재웅이 뭐냐? 집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인형입니다. 이걸 한자로는 초인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로 사람 모형을 만들어서 모든 안 좋은 것, 애군을 받아내게끔 한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풍습이래요. 보통 정월 대보름 전날 밤에 자기 나이만큼 동전을 재웅의 몸속에 넣고 길가나 다리 밑에 버렸다고 해요. 그러면 누군가 그 인형을 주워가거나 시간이 지나 썩으면서 애군이 사라진다고 믿었죠. 이번 이야기는 집으로 만든 사람 재웅이 아닌 그걸 정말 산 사람한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있을 법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이번 이야기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 하하호호하면서 서로 잘 챙겨주던 가족들이 어느 날 산 제물로 딱 정해서 올리면 아는 체도 안 하고 액바지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그걸 수긍하고 따른다는 게 모르겠어. 너무 소름 끼쳐. 아직도 그 제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이 집안만 이 풍습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다른 집들도 이걸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우리 집도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라고 하신다면 당장 도망치세요. 사이비 종교도 그렇고 이렇게 가스라이팅이 무섭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일을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믿게 하는 거, 가스라이팅.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스레딕이라는 사이트에서 퍼왔고요. 원문 링크는 걸어두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가셔서 보셔도 좋고요. 여러분의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너무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이 재밌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즐기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전 더 재밌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에 우리 고양이들 보여드릴게요. 그치? 이야기 잘 듣고 있었니? 예뻐요.
이야기 재밌었어? 리오리도 이야기 재밌었니? 아유 관자놀이에 숱이 없어요. 잘 자 우리 애기. 안녕.